우선 저랑 1대1 코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나눴던 부분인데, 또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기소개서라는 부분을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전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방식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담이 좀 진행되신 분들도 있고 아직 이제 시작을 아직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작성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혹시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또 이야기를 또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안이 보이시나요? 자, 제가 지금 혼자서 이렇게 강의와 지금 같이 하려고 하니까 어, 좀 바쁘게 움직이게 되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입사지원서 작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입사지원서 작성법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목요일에는 실제 작성 사례를 보면서 좀 더 오늘 이제 개괄적인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좀 더 두 번째 시간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떠한 경험들을 어떻게 사례로 작성을 했는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적용한 그런 사례 중심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례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구조를 짜고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에 중심을 맞춰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좀 하도록 할게요. 처음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또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또 아실 수 있지만 잠시만요. 네. 제 소개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제 취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면접관으로 활동을 하면서 한 27개 공공기관에서 평가를 이제 하다 보니 이제 공통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보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 보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실 코칭이나 강의를 통해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거고, 이제 취업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내가 학교에서 어떤 배웠던 지식이나 전공 이런 부분들을 그 기업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쓰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이제 총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입사 지원서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큰 틀에서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험 분석이라는 시간에서 같이 좀 해볼 거예요. 우리 1단계에 해당했던 거죠.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참여하신 분은 잘 아실 텐데 이제 경험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얘기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경험 분석까지는 잘했는데 결국은 이력서나 자소서에 여러분의 얘기를 쓰게 되면 그러니까 면접관하고 평가자하고 동상이몽하는 듯한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해해서 그 기업에 맞춰서 여러분의 내용을 적용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코칭 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업의 어떤 사업이나 소개가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그 프레임에 여러분의 얘기를 퍼즐에 맞춰서 이렇게 짜서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그 프레임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고 그 프레임에 맞는 여러분의 소재 중에서 들고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어떤 프레임 없이 그냥 여러분의 내용을 탁 던져드리면 면접관은 당황해요. 이해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면접관의 입장, 평가자의 입장은 만약에 내가 JDC다. 그럼 JDC라는 프레임에서 여러분을 본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이렇게 프레임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프레임에서 여러분을 보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 부분이 1차적으로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할 거고요. 세 번째 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자소서 코칭 단계죠.
자소서 문항을 통해서 구조를 파악하는 거. 이 구조만 파악해도요, 반은 여러분들이 좀 더 자소서를 잘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자소서의 문항에 대한 분석을 잘못하셔서 그냥 뭐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문항의 중심에 맞춰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소서 문항을 보고 이제 종합적인 어떤 생각을 거기서 미스를 해가지고 내용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오늘 4단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자소서 쓰는 기초 단계죠. 그 기초 근육을 키우는 단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렇게 강의로 여러분을 만나니까 좀 약간의 설레임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냥 코칭으로 또 만날 때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입사 지원서 이해하기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사 서류에서 중요하게 기업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항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가 아니라 뭐 사기업이 됐던 공기업이 됐던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죠. 모든 기업이 입사 지원 서류 중에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뭐 자소서에서 역량을 소개해서 발의 사례를 통해서 결론은 뭐냐? 직무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 많이 있어요. 훌륭해요. 아주 좋아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 회사에 어떻게 발휘를 해가지고 직무에 적용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직무라는 직무기술서, 공공기관으로 말하자면 직무기술서에 여러분의 경험이 도달하는 그 경험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동상이몽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직무기술서는 A를 계속 얘기하는데 그럼 A와 유사한 소문자 A라도 여러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다른 가나다라의 가를 갖다가 붙여버리니까 나는 A를 원했는데 이 친구는 가라는 얘기를 가나다라라는 얘기를 하네? 라고 해서 우선은 여러분이 탈락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무라는 관련 경험과 유사한 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자소서에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 결론은 입사 지원서 작성의 결론은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준다라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자면 그 회사가 원하는 능력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선택해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기업에게 준다고 해서 기업이 또 어우 훌륭한데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 기업이 요구하고 원하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그 과정이 우리 지금 코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잘 정리하셔서 그것만 명확하게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분석, 직무 분석이 바로 기업을 이해하는 과정이고 그 기업이 뭘 요구하는지를 찾아서 여러분의 경험 중에 선택해야 돼요. 이때 지금 이제 저랑 코칭을 하면서 이제 직접 자소서를 써보니까 제가 이거 갈아엎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 갈아엎으세요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소재 선택이에요. 소재 선택. 소재 자체가 뭐 좀 전에 저랑 이제 멘토링 하신 분이 있어요. 재외 동포 재단에 지원서를 넣으려고 하는데 좋게도 본인이 재외동포 재외 교환학생을 하는 그런 해외 유학생들 관련된 경험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험을 재외동포 재단에 들어갈 때 소재로 쓰면 무조건 베스트예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JDC다. 그러면 JDC는 주로 사업을 무엇을 하냐면 뭐 그런 어떤 중소기업에 유치를 하는데 IT라든가 BT라든가 CT라든가 ET와 관련된 그런 이제 신성장 동력에 해당하는 그런 첨단 기술의 중소기업을 유치해요. 그럼 내가 뭐 작게나마 중소기업에서 경험한 거 이것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신혁신도시, 그 혁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뭔가 관련해서 소재거리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타트업 관련한 육성을 또 하잖아요. JDC는. 그래서 스타트업 관련한 곳에서 내가 일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동아리로 스타트업 관련해서 나름의 사업 계획서를 써보고 했던 경험을 가지고 스타트업의 입장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JDC 쓸 때 또 소재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웰리스 사업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서 일을 했던 아니면 어떤 그 웰리스와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를 했던 이런 어떤 소재거리가 있다. 우선 내용은 두 번째예요. 소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와 이건 베스트인 거죠. 그래서 그 소재를 여기다가 어떻게 쓸까?
라는 것을 이제 고민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에 맞는 소재를 선택하는 거. 이게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데 경험을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걸 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대단한 걸 갖고 있는 사람도 제가 평가를 해보면 별로 없습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지만 그 기업이 딱 듣고 싶은 이야기, 그런 소재를 선택을 누가 잘하냐 이런 어떤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입사 지원서의 구성 항목들을 보면 뭐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기본사항 안에는 뭐 학교라던가 그다음에 전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사항들을 이제 빼고 그다음에 경력이라던가 자격이라던가 어학이라던가 이런 사항 위주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작성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 안에서 대부분 있다라는 거죠. 지원 동기, 성격의 장단점, 경력사항, 뭐 경력사항이라면 성과에 관련된 거죠.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 사회활동했던 경험, 조직 과정 중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문제 해결, 성과를 달성했던 거, 자기 삶의 어떤 중요한 가치관, 그 다음에 입사 후에 어떻게 일할 거냐, 입사 후 포부, 이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대부분 물어봐요. 그러니까 질문 사항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면 이제 가끔 저한테 질문해요. 선생님,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 무언가를 이렇게 좀 이렇게 보완하고 싶은데 무엇을 하면 좋은가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지원하고 싶은 기업의 자소서 항목을 보면 지금과 같이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물어보는지를 파악해서 그거와 관련된 것을 그렇게 행동을 하고 경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강의가 오프라인 강의였으면 여러분들과 실습을 했을 텐데 이제 실습을 못하니까 제가 이제 실습은 넘어가고 이력서 작성법 해서 이제 공공기관의 이력서로 본다면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인적사항과 교육사항과 자격사항과 경험사항, 자소서를 써보거나 제출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 근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 부분을 내가 놓쳤네요 라는 게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인적사항에서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가장 어려워하는 게 교육사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사항에서 보면 이제 관련 교육을 이제 쓰게 되는데 이제 관련 교육에 대한 것이 공공기관마다 학교 교육에 한해서만 써라. 이렇게 딱 규정을 짓고 교육사항을 두 가지로 나눠요. 학교 교육과 직업 교육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공공기관이 있고요. 어떤 공공기관은 그냥 교육상 해서 학교 교육이든 직업훈련 교육이든 그냥 모두 다 써도 되는 그런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전략적으로 내가 어디를 지원할지가 딱 정해지셔서 나는 거기만 할 거야 하시지 않는다면 학교 교육은 이미 이제 지나간 과거니까 직업훈련 교육과 같은 사항들을 여러분이 조금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직업훈련 교육이라 함은 이제 우선 HRD 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HRD 넷에 들어가서 이제 그 교육을 검토해 보시면은 확인해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다양한 교육들이 들어 있어요. 그 다양한 교육 중에 내가 만약에 사무행정이다. 그러면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을 하나 취득하면 좋을 것 같아요. 통계에 관한 거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수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교육을 들어야 되겠죠. 그럼 거기에서 듣게 되면은 장점이 뭐냐면 이제 거기에서 이수한 이수증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기관으로서 인정을 좀 더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HRD 넷에 있는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교육을 듣고 이수하고 자격증까지 취득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잘 아실 거예요. K무크라고. K무크라는 사이트는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죠. 그래서 그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K무크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보완해야 되는, 만약에 내가 영문과야. 영문과인데 경영적 그 행정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 경영적 요소가 부족해. 학교 다닐 때 전공 수업 때 이미 못한 거야. 그러면 무크라는 K무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무료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료증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 신청을 하셔서 수료증을 받으셔서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해당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럼 직업 이제 학교 이수는 이제 이미 끝났으니까 직업훈련 교육으로서 이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3학년이시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그렇다면은
그 학교 교육을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전공을 선택하거나 뭐 부전공이 됐던 아니면 기타 뭐 교양 과목으로 선택을 하든 이제 해당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직무 기술서를 봐야 되겠죠. 요구하는 교육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HRDNet이라는 사이트고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고요. 모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만약에 가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꼭 HRDNet에서 교육 들은 것만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또 걸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상위의 버전이죠. 직업훈련 교육 중에 HRDNet만 인정해 주겠다. 이런 데가 있고요. 어떤 이제 공공기관은 꼭 그건 아니더라도 이수증을 갖고 있거나 민간이 됐던 뭐 그런 교육을 들은 걸 다 인정해 주겠다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우선 찾고 그 다음에 여기 없는 거는 외부에서 좀 더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증 뭐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 이 사항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경험사항과 그 다음에 경력사항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물론 작성해서 제출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경력사항은 돈을 받고 일한 경험이에요. 이번에 이따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재외동포재단 같은 경우는 경력사항을 제출을 하는데 경력 증명서를 낼 수 있는 여러분의 경력사항만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력은 돈을 받고 일했지만 그 회사가 없거나 그 회사의 경력증명서를 띨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니까 여기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공공기관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걸 써서 나중에 뭐 합격이 단계가 됐던 중간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에 이게 맞지 않으면 날짜라든가 이런 오류가 기입되면은 탈락 처리가 될 수 있어요. 왜? 공문서 위조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가 생각했던 감대로 쓰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가입했다는 이력이 있거든요. 의료보험 가입 이력 이런 것들이 경력증명서로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이런 것으로 대체하기도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의료보험을 내가 4대 보험 중에 그 국민건강 죄송해요. 이제 그런 의료보험 4대 보험을 이제 들었던 이력을 바탕으로 증명서를 뽑으셔서 거기에 해당하는 날짜 이런 것들을 기입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입을 통해서 이제 서류에 어떤 그러니까 오류로 기입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경력증명서를 증빙으로 해놓는. 그럼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어딘가에 가서 인턴이 됐던 뭔가 경험을 할 때 경력증명서를 띌 수 있다면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 여러분이 좀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 경력증명서를 미리 띄워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돈 받고 일한 경험은 경력증명서. 돈 받고 일하지 않은 나머지 경험. 이건 다 경험사항에 쓰시면 돼요. 그러면 경험사항에 해당하는 게 무엇인가요? 라고 이제 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무슨 서포터즈 활동을 했다. 아니면 대외 활동으로 어딘가에서 인턴 같이 이렇게 했긴 했는데 실습 같은 거죠. 현장 실습. 현장 실습은 했으나 그걸 경력증명서나 뭐 어떤 근로 확인서를 띨 수 없는 상황. 그런 것들은 모두 다 경험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경험사항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잘 넣으셔야 되는 게 아무래도 관련된 경험 위주로 쓰시면 좋겠죠. 자, 그다음에 실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 이번에 떴어요. 어제 떴죠. 어쨌든 채용 공고를 바탕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외동포재단의 체험형 인턴을 지금 지원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중에는요. 그래서 그분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인턴 5명을 뽑고 어쨌든 제주 본사 서귀포시에서 재외동포 사업을 하는 것에 업무 지원을 한다라고 써 있어요.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작성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공기관이 예를 들어서 서류평가를 하는 데가 있어요. 서류평가. 그 서류평가를 하는 것은 자소서 평가의 기준이 높을까요? 이력서 평가의 비중이 높을까요? 바로
이력서 평가의 비중이 높습니다. 자소서는 그 비중 자체가 물론 가중치가 좀 이게 회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자소서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단계고요. 이력서에 있는 사항을 최대한 정량화해서 평가로 많이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저랑 이력서 쓰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선은 제가 1단계, 지금 3단계에서 1회차, 2회차, 3회차까지 이력서 쓰기를 하지만 마지막 단계 4회차에서는 자소서 쓰기를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력서 쓰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 그것처럼 이력서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평가예요. 그럼 선생님, 자소서는 그냥 대충 써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자소서는 물론 어느 정도 그 작성 내용의 어떤 적합성이라던가 그다음에 내용의 분량이라던가 회사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의 관심성이 적당히 이제 보여주면 되고요. 이 자소서는 어디서 효과를 발휘하냐? 면접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에서 유리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유리해지기 위해서 불리하게 본인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쓰면 안 되는 걸 막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거 막 막으려고 면접 준비할 때 애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면접에서 유리하기 위해서 자소서를 여러분이 직무나 기업에 맞춰서 최대한 이제 잘 이렇게 적용해 쓰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력서 작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 이 기본 인적 사항에 대해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인적 사항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교육 사항에서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재외동포재단의 사례로 제가 교육 사항을 캡처해서 이렇게 갖고 와 보니까 여기 써 있어요. 작성 시 유의사항.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와 관련된 학교 교육이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와 관련한 최근 받은 학교 교육상을 최대 20건을 작성해 달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최대 20건. 여기 더보기를 누르세요. 더보기를 눌렀더니 20개까지 쫙 더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개를 쓰세요. 일단. 20개를 쓰는데 이제 이때 또 주의사항은 좀 있습니다. 20개를 쓰는데 일단 20개를 다 쓴 사람은 점수가 어때요? 가중치가. 만약에 교육사항의 가중치 점수가 20점이 배정돼 있다. 그럼 하나당 1점에 하나당 1점. 그럼 20개 쓴 사람은 몇 점이에요? 20점인 거예요. 20점. 일단 기본 단순 계산으로. 그래서 20개를 작성해 주세요로 썼기 때문에 20개를 다 쓰면 좋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또 있어요. 같은 기간 같은 교육에서 이수한 교육까지 중보를 기입하지 마시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런 사항들을 잘 또 염두하셔야 되고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학교 교육이다라는 거 이걸 잘 염두하셔야 돼요. 직업훈련 교육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취득학점 비제로 이상 취득한 교육과정만 입력해달래요. 그래서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비제로 학점 이상인 것만 20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뭐예요? 딱 여기는 평가 기준표가 나오는 거야. 20개 다 쓴 사람은 20점. 그 대신 뭐 비제로 이상의 어떻게 보면은 점수만 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성적을 안 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학점이 없는 학교교육 과정의 경우 뭐 백분율해서 이렇게 해달라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이제 오류는 있긴 해요. 죄송해요. 최근 받은 학교교육 사항. 그러니까 학교교육이라고 했는데 약간 요건 좀 오류가 있긴 한데, 취득학, 이게 이제 학교 교육이긴 한데 약간 유사한 교육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이 기입해라. 3학점. 이렇게 쓰라는 거죠. 이수학점. 제가 여기서 빨간색은 안 했는데 이수학점 3학점. 그 다음에 이수 성적 쓰라고 했죠. 이수 성적까지 쓰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염두할 게 뭐냐면 3학점짜리를 쓰면은 1점을 다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함수가 들어있는 거지, 함수가. 이 교육사항에. 그러니까 되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재외동포재단은 성적을 본다.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떤 공공기관은 5개만 쓰라는 데도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는 그냥 뭐 해당 직무랑 관련 있는 거 써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재외동포재단은 20개까지 쓰라고 일단은 열어놨어요. 그 대신 어떻게? 이수학점이 3학점
이렇게 쓰라고 한 거죠. 3학점이 유리한 거야, 일단. 그래서 3학점 위주로 쓰되 성적이 뭐 이상? B 이상. 성적 많이 보는 거예요. 3학점 이수학들. 거기서 벌써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선생님 저 떨어졌어요. 서류 떨어졌어요. 자소서 못 써서 떨어진 것보다는 사실은 여기에서 여러분의 승패가 갈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점수가.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서 3학점이냐 3학점짜리냐 2학점짜리 1학점짜리냐 이수학점이 그게 되게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A냐 B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항을 잘 보시고 어쩔 수 없이 비제로가 안 되는 걸 다 걸러내니까 나는 10개밖에 안 되겠다. 그럼 10개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가점이 되겠죠. 감점이 되겠죠. 감점.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무 관련. 그러니까 재외동포재단은 어쨌든 성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학교 교육만 일단 요구를 했네요. 직업훈련 교육은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직무 관련 경력사항을 써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도 여기 내용 안에 보시면 이 주의사항을 꼭 잘 보셔야 됩니다. 꼭꼭 잘 보셔야 돼요. 이제 그 중에서 경력 증명이 가능한 것만 최대한 써라. 그래서 경력 증명은 뭐냐?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금전 보수를 받으며 경력 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한 이력을 작성해 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경력 증명서가 회사에서 발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모두 다 충족하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뭘 많이 했어도 이게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도 점수가 배점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3개를 다 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제가 잘 몰라요. 30점을 맞을 수가 있어. 하나당 10점씩 해서. 그건 저도 몰라요. 회사마다 뭐 아까 교육상은 20점, 그 다음에 직무 관련 경력상은 30점 이런 식으로 배점을 해서 100점 만점 이렇게 배정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냥 예상건데 30점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로인 거예요. 없으니까. 근데 나는 그래도 이런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게 하나 있어. 우선 30점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써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선생님, 제가 자격증을 따야 되나요? 뭐 해야 되나요? 돈 받고 일한 경험을 가지세요. 라는 거. 그것에, 기간을 또 평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한 달이라도 좋다 이거예요. 한 달이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저 인턴 갈래요? 뭐 이것도 좋은데, 인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더라도 공기업 포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받고 일할 수 있는데 우선 뭐 관련 있으면 당연히 좋죠. 사무행정 쪽이 많으시니까 제주대 우리 학생들은 그런 곳에 한 달이라도 뭐 중소기업도 괜찮고 학교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괜찮고 기타 여러분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에서 최대한 빨리 경험을 하셔야 이 사항을 써요. 단 10점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썼어요. 예를 들어서 쓰고 나서 세부 직무명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세부 직무명에는 여기 지위는 뭐 아르바이트, 계약직 뭐 이렇게 쓰겠죠. 인턴 이렇게 쓰겠죠. 세부 직무명에는 조금 이제 글자 수를 어디까지 허용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일 했다, 어떤 일 했다, 어떤 일 했다라는 키워드를 좀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 키워드를 쓸 때 역시 직무기술서를 좀 한 번 더 쳐다보고 썼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회사에서 경험했던 키워드로 그대로 쓰면은 좀 단어 자체가 어때요? 조금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으니 내가 그 과거에 경험했던 그 회사의 키워드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재외동포재단의 직무기술서를 펼쳐놓고서 그 재외동포재단의 직무기술서에 해당하는 키워드로 조금 바꿔서 변형해서 여기 사항에다가 쓰신다라는 거죠. 물론 글자 수가 어디까지 허용됐냐를 확인하셔서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직무 관련 경력 사항을 하나든 2개든 3개든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어학사항 쓰라고 했으니까 이건 여러분 잘 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재외동포재단의 서류를 보니까 경력사항만 쓰라고 했지 경험사항은 쓰라고는 안 했어요.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캡처한 거예요. 그러면 학부생들이 유리하겠어요? 어딘가에서 계약직이나 어딘가에서 인턴을 했던 사람이 유리하겠어요? 사실 안타깝지만 이 어떤 채용의 틀을 봤을 때는 재외동포재단은 경력이 있는 사람이 신입직이지만 인턴이지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거죠. 그 경력이라는 게 단 한 달이라도 돈을 받고 일한 사람이라는 거죠. 1차 서류에서 벌써 여러분을 정량화해서 평가 점수를 매길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부분을 보시면서 이제 다시 재해동포 재단에 관한 설명은 잠깐 여기서 끝내고 일반적으로 서류 전형의 평가 프로세스를 보면 지원 자격에 대한 어떤 그 공고서에 있는 것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보고 적부를 하거나 점수를 이제 거기에다가 가중치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량적 평가, 그래서 지원서의 항목별 평가 기준을 각각 매겨요. 다시 말하면 교육사항에 20점, 경력사항에 30점, 자격증에 20점 뭐 이런 식으로 매겨서 전체 몇 점, 총 평점을 매기는 거죠. 그 다음에 정성평가는 뭐예요? 자기소개서.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이력서와 자기소개를 합쳐서 어떤 회사는 이력서는 70점, 자기소개서는 30점 이렇게 구분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소개서 30점에 해당하는 것은 정량화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뭐 실제적으로 그 평가위원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럼 평가위원들이 구성을 해서 읽어봐요. 근데 읽어보는데 이제 회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10,000명이 지원하는 회사에서 10,000명. 10,000명이 지원하는 회사를 한 20명의 평가위원이 들어가서 읽어요. 하루 몇백 장씩 읽습니다. 저도 읽어봤어요. 정말 막 머리에 막 별이 막 빙빙 돌아요. 그러니까 안 읽혀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소 쓰실 때 서류평가위원들이 읽기 좋게 해야 돼. 읽기 좋게. 막 주저리 쓰면 안 되고요. 어쨌든 소제목 딱 깔끔하게 달고 언제 어디서 뭘 했다. 이렇게 정리가 쫙 되게. 뭔가 여러분이 일기 쓰듯이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서 우리 얘기를 할 거니까. 그래서 정성적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우대사항이 어떤 자격증이나 있으면 가점도 부여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서류 평가에 점수를 매긴다. 라는 거. 선생님, 저 떨어졌어요. 자소서 때문이 아닐 수 있고, 이력서 때문일 수도 있다. 물론 자소서가 이런 경우가 떨어지죠. 제가 이제 예전에 서류평가 했을 때 보면 1차적으로 전산이 필터링을 합니다. 필터링. 필터링이라 함은 이제 뭐 오탈자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 만약에 뭐 JDC다 그러면 JDC라는 단어가 아니라 JDC에 입사해서 뭐 어떤 부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단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회사와 관련돼 있는 기업의 어떤 이름과 관련되지 않은 회사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딱딱 떠요. 전산상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평가위원이 보는 거예요. 보고서 아 이거는 뭔가 자기 경험을 설명하려고 쓴 단어구나. 그럼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딱 봤더니 JDC라고 써야 되는데 뭐라고 써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하여 이렇게 쓴 거예요.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거는. 그러면 30점 자소서 그 가중치를 30점 둔 거에서 그냥 제로예요, 제로. 그러면 이력서에서 70점 맞아도 70점인 거죠. 근데 이력서 70점 만점 맞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래서 이력서 50점 맞았어. 근데 자소서에서 제로야. 그럼 50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소서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력서 점수가 높기 때문에 이력서를 잘 쓰셔야 된다. 자소서는 이제 기본 사항만 잘 맞춰도 되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소서는 분량에 대해서 전산이 또 필터링 합니다. 전산이. 그래서 분량을 50% 미만으로 쓰면 무조건 또 탈락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500자 써라. 그러면 5, 25, 250자 밑으로 쓴 사람은 탈락 처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50자, 그러니까 50% 이상 쓴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내용을 이제 검토는 해보게 하는데 너무 성의가 없으면 또 탈락될 수가 있어요. 그럼 평가위원이 이제 정성적으로 하는 거죠. 보통은 7, 80% 이상을 쓰도록 해요. 그래서 7, 80% 이상 쓴 이제 자소서는 이제 어떠한 그 어떤 평가를 좀 더 섬세하게 하는 거에 뜨진 않아요. 그래서 최소 저는 한 90%, 80% 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잘 쓰시고 자소서는 분량이라든가 오탈자, 그다음에 회사 이름 이런 것들 주의해서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업마다 경험 경력 기술서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이번에도 뭐 재해동포 재단도 경력 기술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역량 기술서더라고. 역량 기술서. 자, 역량은 뭐예요? 성과. 성과예요, 성과. 역량은 성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경력 기술서도 성과예요. 그래서 이걸 요구하는 회사는 성과를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내봤던 경험을 작성해라. 아니, 내봤던 경험의 사람만 이제 좀 더 평가에 유리하겠다. 근데 대신 어떻게?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을 더 유리한 거죠, 경험.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경력기술서 이런 거 쓰는 회사들은 내가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면접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좀 불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질문에서. 그래서 빨리 경험을 좀 쌓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경험 경력 기술서 이제 쓰라고 할 때, 역량 기술서 쓰라고 할 때 어떻게 쓰냐? 이제 자소서처럼 쓰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잘 읽어보셔야 돼요. 어떤 걸 예시하는지. 근데 주로는 이런 식으로 개조식으로 쓴다라는 개조식. 그러니까 내가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깔끔하게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개조식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조식으로 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개조식 이렇게 쳐보면 아세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 그래서 약간의 서술로 좀 전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라던가 활동 결과 아니면 활동 성과 이렇게 성과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업무는 뭐냐면 내가 했던 업무들을 나열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업무를 통해서 성과를 쓰는데 이때 성과라는 거 단어가 성과라는 건 뭐예요? 숫자가 들어가면 제일 좋아요. 숫자. 정량화 할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숫자 정량화. 그래서 성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최대한 숫자화 시키고 뭔가 이렇게 빈도수를 높이는 어떤 형태의 말로써 여러분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외동포재단의 입사 지원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면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면 두 개의 문항으로 돼 있어요. 뒷부분에서 제가 자소서 분석을 이제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600자를 써달래요. 600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선은 600자를 써달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평균으로는 500자 많이 쓰라고 그래요. 500자. 500자를 여러분 쓰라고 하면은 소재를 하나를 가지고 가장 쓰기 적합한 글자 수예요. 물론 400자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한정 같은 경우는 300자로 써라 이런 경우도 더 요약해서 간단히 써라 이거예요. 핵심만 써라 이런 데가 있고 500자는 그래도 언제 어디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뭐 이런 어떤 좀 더 스토리형으로 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분량이에요. 그럼 600자를 써라 이건 뭐겠어요. 구체적으로 쓰면서도 어떻게 재해동포재단은 성과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경험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 우리 회사의 어느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까지 반영을 시키면 더 베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600자기 때문에 한 500자는 내 경험을 쓰고 한 100자 정도는 이 회사의 어느 역할에 내가 기여를 하겠다. 어느 부분을 업무를 수행할 때 이런 부분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떤 회사는 그 기여를 쓰고 어떤 회사는 안 쓰나요? 예, 굳이 안 써도 되는 회사도 있고요. 좀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500자 기준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0자 쓰라고 하는 회사는 굳이 기여도까지는 안 써도 돼요. 내가 뭐 했다. 그래서 어떻게 성과 냈다. 이 정도만 쓰면 되고요. 500자랑 600자는 뭐 했고 어떻게 했는데 이걸 통해서 어느 부분에 기여하겠다까지 써주면 더 베스트.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이제 그렇다. 그 다음에 만약에 600자이니까 애매모호해요. 500자면 하나를 쓰면 되는데 600자는 조금 하나 쓰기는 양이 좀 많아. 그러면 저는 2개 쓰라고도 해요. 300자, 300자씩. 그래서 그 대신 기여도는 못 쓰는 거죠. 기여도는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는 전략을 2개 정도 나는 경험이 되게 많은 것을 좀 나타내고 싶어. 근데 재해동포재단은 문항이 2개밖에 없으니까 내 경험을 2개만 쓰긴 너무 아쉬운 거야. 나는 한 3개 정도 써주면 좋겠어. 그러면 300자씩 해서 2개 쓰고 대신 기여도는 못 쓰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먼저 설계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은 사실은 이력서에 쓰셨던 여러분의 경험이나 경력, 재해동포재단은 사실은 경험은 안 써요. 경력만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 받고 일한 경력을 쓰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사실 이 강의 전에 다른 분 이제 코칭을 했는데 그분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을 거예요. 사실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좀 놓쳤다면 놓친 건데 재해동포재단을 지금 쓰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는데
경력 사항에 있었던 거를 쓰는 게 가장 좋아요. 1차 베스트는. 근데 그게 없으면 경험사항에 쓰긴 써야 되겠죠. 그래서 돈 받고 일한 경력을 더 중시하는 회사다라는 것을 왜 이력서를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분에게 이력서 검토를 안 했는데 이력서를 보면 이 회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좀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력서에 쓴 내가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들이 자소서로 여러분이 옮겨서 쓴다라는 게 기초적인 어떤 사항이고 그거 이외에 다른 경험들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질문에 맞춰서 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보면 이렇게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성장 과정을 쓰든 성격의 장단점을 쓰든 지원 동기를 쓰든 뭘 쓰든 간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잘할 수 있겠냐에 대한 거지 여러분 개인사가 궁금한 건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 과정을 쓰거나 뭐 지원 동기를 쓰거나 이럴 때 아 내가 뭐 어디를 갔었는데 하면서 막 너무 개인사를 막 쓰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제시하고 표현할지에 대한 여러분의 성장 과정을 써주고 지원 동기를 써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잠시만요. 강의안이 조금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죄송해요. 잠깐만 이 강의안 보이는 형태가 저렇게 보이면 안 되는데 저렇게 보이고 계속 강의를 했네요. 제가 이렇게 보이시면은 괜찮죠? 네, 제가 강의안 보는 형태가 지금 좀 잘못 보이게 됐어요. PPT 그 공유가 좀 잘못됐는데 지금 이제 톡을 통해서 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혹시? 네. 지금 강의안은 잘 보이는 형태다라고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영주 씨랑 소연 씨랑 네, 우전 씨 이렇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네 실수로 했네요. 양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또 좀 진행을 더 할게요. 자기소개 작성에 있어서 자소서 좀 이따가 자소서 문항 분석을 저랑 했던 분도 있고 아직 못 하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문항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문항 분석에서 요구하는 키가 뭔지를 먼저 구조적으로 여러분이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조적인 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직무기술서 내용을 다시 한번 눈으로 쳐다보셔야 돼요. 그래서 눈으로 쳐다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업 분석 왜 했어요? 기업이 업무적으로 그 직무가 어떻게 적용되고 발생되고 업무 상황이 이루어지는지를 염두하여서 소재거리를 찾아와서 해당 직무에 맞춰 써야 돼요. 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종합예술 같아요. 자기소개서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믹싱돼야 돼요. 믹싱. 그래야 가장 좋은 와 우리 회사에 정말 알고 우리 회사에 맞춰서 자소서를 썼구나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 2번, 3번, 4번 그러니까 직무기술서 업무사항 파악을 해서 2번, 3번이죠. 해서 작성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머릿속에 계속 어떻게 자기 그 직무기술서를 계속 보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볼 때 직무기술서를 계속 봅니다. 제 머릿속에 이제 다 들어있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키워드라던가 그 업무 상황들의 어떤 그 회사의 어떤 사업의 어떤 운영 구조라던가 그것들을 염두하고 여러분의 내용을 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코칭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실제적인 여러분의 내용을 쓰기가 한계가 있어요. 뭐 여러분이 뭐 얼마나 그렇게 막 대단한 일을 맡아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내용이 되게 이렇게 소소해요. 하지만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가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항상 이제 코칭할 때 하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소개팅을 나갔다고 해볼게요. 소개팅을 나갔는데 정말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입고 있는 여러분의 내추럴한 모습을 가지고 막 머리도 그냥 대충 하고 화장도 막 대충 하고 옷도 대충 입고 그러고서 소개팅을 나가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럼 소개팅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집에서는 정말 지저분하게 있는 모습도 집에서는 막 진짜 막 별로 씻지도 않아도 소개팅 할 때는 어때요? 깔끔하게 입고 나가요. 왜? 잘 보여야 되니까.
저 하다못해 소개팅도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가공해요, 가공. 가공한다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소개팅의 성사가 되기 위해서, 그 소개팅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이걸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의 종합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떤 특정 경험에 조금은 가공을 시킬 수 있어야지 합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위험한 말인데 거짓말을 하지는 말고, 그러니까 소재나 어떤 경험했던 것은 사실이되 그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다른 사례지만 조금 가공을 해야 소개팅에서 여러분하고 어떤 누군가와 매칭이 되어서 이제 연애도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혼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결혼하면 주변에 결혼하신 뭐 아시는 분이라든가 뭐 실제로 나의 어떤 가족이 있다면 결혼했더니 뭐하다? 속였다, 속았다. 그게 뭐예요? 결혼할 때 되게 잘 보이는 거예요. 되게 멋지게 보이고 되게 막 성실한 것처럼 보이고 막 되게 멋있는 사람처럼, 남자처럼 멋있는 뭐 현모양처나 아니면 되게 막 가정적인 여자처럼 깔끔한 것처럼. 그런데 결혼하면 어때요?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또 어느 정도는 가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은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것에서 자소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직무라던가 직무 기술서를 파악해 보시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사무 어떤 행정 업무냐 아니면 내가 프로젝트 관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JTC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관리형의 업무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형 업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경험이 이런 쪽으로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 JTC도 약간 마케팅 쪽에 이런 쪽 지원하시면 기획형이죠. 기획형. 뭐 그다음에 뭐 연구,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기술직 같은 경우는 연구, 기술, 개발형. 그래서 어떤 문제 분석.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시하고자 하는 어떤 형태가 내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게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직무 기술서를 파악하시면 그러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회사는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세 가지 기준. 직무 적합성, 조직 적합성, 인성. 이거는요 불변이에요. 불변.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 저는요 이런 경험했는데 이걸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는요 그 경험이 지원한 회사의 직무와 유사성을 갖고 있으면 쓰세요. 쓰시라는 거예요. 근데 유사하지 않고 너무 동떨어지면 쓰지 마세요. 왜? 너무 이제 분산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능력을 포인트를 잘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거는 뭐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요. 대기업도 마찬가지, 일반 사기업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모든 설계가 회사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동호회가 아니에요. 일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직무. 그래서 직무라는 것에 무언가 내 능력이 무엇이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성격의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의견이나 어떤 성향이 어때야 돼요? 잘 이렇게 모여서 융화해서 톱니바퀴처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조직에 결이 안 맞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죠. 제가 한 예를 말씀 잠깐 드린다면 뭐 예를 들어서 JDC 같은 회사는 뭐 기업 분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더 지금 이제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었고 제주도의 어떤 개발을 추진하는 그런 공기업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개발할 요소가 JDC의 사업인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제주도를 중심으로. 그런 어떤 프로젝트형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형 일을 하기 때문에 각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 관리를 하기 때문에 A부터 Z까지 나중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회사는 어때요? 조금 더 적극적이고 내가 좀 더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고 좀 더 그 일에 대해서 좀 다른 외부의 어떤 창의적인 생각들을 끌어와서,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걸 원하는 건 아니죠. 다른 외부에 있는 무언가의 정보를 끌어와서 JDC에 적용했을 때 효과성, 퍼포먼스가 날 거냐라는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반대로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공단 지원한다라고 봤을 때 공무원연금공단은
사업 자체가 되게 심플해요. 심플해요. 공무원들의 연금을 이제 평상시에 이제 연금을 받아다가 그것을 운영 관리를 해서 잘 이렇게 말하자면 적금과 같이 잘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분들이 어떤 중간에 어떤 뭐 위기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퇴직의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나눠서 이렇게 보험처럼 보험의 격처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창의적인 걸 원하진 않아요. 단지 뭐예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공정하게 뭐 제대로 자격에 맞춰서 그게 제대로 잘 나가야 돼요. 불공정하게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업무들은 어때요? 사무형적인 어떤 그러니까 철저한 계획과 규정과 어떤 원칙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극과 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했던 여러 가지들의 어떤 그 경험들을 쫙 봤을 때 소감이 있어요. 소감, 느낌. 나는 열정이 어디서 막 발휘가 되는 거야. 막 정해지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좀 해보고 싶고 그런 걸 개선해보고 하니까 너무너무 그것이 막 퍼포먼스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경우는 JTC가 더 맞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이제 어떤 틀 안에 딱 규정돼 있는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루틴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루틴적으로 뭐 물론 JBC도 루틴이 있습니다만 좀 더 큰 틀에서 루틴적으로 이제 규정에 맞춰서 그거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좋은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 연금공단과 같은 업무 형태가 더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무 적합성, 조직 적합성, 거기에 따른 인성이라는 게 바로 우리 회사와 맞는 톱니바퀴와 같은 결을 말한다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믹싱이 돼서 우연치 않게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회사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원했다고 해서 물론 들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적응이 안 돼서 나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중요하다. 자, 우선 제가 이제 첫째 시간 이거 하고 잠깐 5분 쉬고 5분 쉰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시간을 할 건데요. 이제 마치기 전에 잠깐 한 1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자소적성법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 하나의 표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걸 보여드릴 거고 이제 이 보시고 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 이렇게 찍어 놓으시거나 캡처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이 부분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과 하나씩 이제 풀어 나가 볼 건데 경험 탐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주대학교에서 1단계가 뭐였어요? 경험 탐색을 했어요. 경험 탐색. 사실 저도 이제 다른 학교, 대학들 컨설팅을 하는데 이렇게 단계별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그냥 자소서만 일단 막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소서의 어떤 깊이도나 이런 것들이 틀이 잘 안 잡히게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경험 탐색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했고 그래도 어떤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자소서 쓸 때 어때요? 좀 더 빨리 도출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어떤 경험 탐색을 이런 틀에 맞춰서 한다라는 거. 두 번째는 직무 기술서를 이제 봐야 돼. 그 경험이 내가 지원할 회사에 뭐 약간의 가상의 어떤 회사들의 직무 기술서를 보고 지식과 기술과 태도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직무 기술서 제가 보는 법 알려드렸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가 있으면 직무 포지션을 세 분류 중에 행정직이라 해서 다 같은 행정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행정직 안에는 홍보 쪽으로 좀 더 포지셔닝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사무 그 행정 쪽으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회계 쪽으로 좀 더 강점화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행정이라는 업무 안에서 나는 회계적인 부분에 강조를 한다. 나는 마케팅 쪽인 부분에 강조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야 아, 이 친구가 우리 회사 오면은 이런 업무적인 특성에서 잘 발휘하겠구나라가 인지가 되는 거예요. 인지가.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기업 탐색. 이제 저랑 2단계를 거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3단계만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금 약간 그런 얘기를 제가 3단계에서 좀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2단계를 거치신 분은 직무 탐색과 기업 탐색 우리가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기업 탐색에서 홈페이지에서 사업을 1차적으로 한번 쭉 리뷰를 하거나 이제 한번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알리오에 들어가서 그 해당 기업의 주요 사업을 우리가 파악을 했어요. 물론 주요 사업을 파악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안 하신 분은 왜 안 했냐면 홈페이지에서 사업 파악을 좀 열심히 안 하셔서 이게 2단계 알리오까지 넘어가면 더 어려워하실까 봐 안 했어요. 그래서 자소서 코칭 때 조금 더 할 거긴 해요. 그래서 알리오를 한 번 더 같이 보면 아, 뭐 JDC가 현재 홈페이지에서 봤던 이 사업의 어떤 구조와 알리오에 있었던 주요 사업의 구조를 보면 전체 구조가 그래도
이제 중복되는 것도 있고 생각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 게 보여요. 근데 처음부터 알리오만 보면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먼저 보고 그다음에 알리오 봐라 이렇게 설계를 해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사업들을 이제 이렇게 딱 나열을 해서 어떻게 했죠? 기사 분석을 했죠. 그래서 기사 분석하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대표이사의 대표 뭐 사장이나 대표의 신년사라던가 그 회사의 어떤 그 인사말 이런 것도 보고 비전, 미션, 인재상 이걸 최종적으로 봤을 때 아, 이 회사가 어떻게 나가려고 하는구나가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를 이제 쓰는 거죠. 물론 이력서도 쓰고 자기소개 쓸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항 분석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소재 선적해서 작성하는 것까지 이렇게 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이제 한 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한 8시 한 3분 정도에 다시 만날게요. 저도 좀 물 좀 마시고 이제 여러분 다시 이제 좀 에너지를 충전해서 만날 건데요. 이제 그때 이 구조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이제 하나씩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험 탐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뭐 이미 경험 탐색에 대한 시간을 거쳐서 해오셨지만 그래도 또 다시 또 쳐다보게 되고 또 다시 쳐다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험 분석을 이제 KSA로 저는 이제 해라라고 하는데 이제 지식이라는 베이스에서 왜냐하면 가끔 자소서 문항 보면 지식에 대한 자신이 해당 직무에 관련된 지식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써라. 어떤 회사는 지금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다음에 어떤 스킬 관련한 경력사항 관련한 걸 써라. 이렇게 3가지로 그게 JDC였나요? 아무튼 그렇게 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그 NCS라는 개념, 그 다음에 직무기술서라는 개념이 KSA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도 여러분 분석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지식에 해당하는 게 전공 들었던 수업 과목들이 중요해요. 과목. 그래서 내 성적표. 제가 이제 성적표를 사실은 좀 이렇게 펼쳐놓고 많이 보긴 하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직접 만났을 때 많이 이렇게 하긴 하는데 성적표를 보면은 여러분이 들은 수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수업들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어떻게 같은 좀 유사 분야끼리 묶어보세요. 한번 인쇄를 해가지고 묶어보면 아 A 수업, B 수업, C 수업이 유사 분야의 그 어떤 교과야. 그러면 그걸 묶어서 그 교육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부분에 대한 어떤 알게 됐거나 적용해 봤거나 이제 뭔가 좀 그 수업을 듣게 되어서 이제 이해하게 되는 어떤 사항 이런 것들을 자소서에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꼭 내 전공이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어떤 교양 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당 그 공공기관이나 직무에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구체적인 수업을 언급하시고 그 수업을 통해서 이제 목차를 저는 많이 활용하라고 하거든요. 그 수업 중에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다. 그러면은 이제 마케팅과 관련된 어떤 수업을 언급하고 그 수업 중에 수업 분석이라든가 ST 분석을 통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이 툴을 활용해서 사업 보고서를 쓴 적이 있었다. 이런 어떤 내용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케팅이다. 그럼 마케팅의 어떤 툴을 이용해서 사업 분석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공대생인 경우에는 이제 내가 어떤 A라는 수업을 들어서 뭐 이래서 어떠한 어떤 뭐 장비라던가 도구라던가 아니면은 도면을 그릴 때 어떤 설계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알게 되고 그것을 팀 프로젝트 때 적용해 본 경험이 있다. 이렇게 또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업 자체가 자소서에 되게 중요한 문구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특히 공대생 위주로 말씀드리면 공대생 분들은 학교 교육 사항과 그 다음에 팀 프로젝트 사항만 좀 갖고 계시면 사실 취업이 돼요. 공공기관은. 근데 이제 인문상경 계열은 조금 어려움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뽑지도 않고 학교에서의 어떤 실습 과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론 교육 위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의 별도의 경험이 필요한데 공대생 같은 경우는 팀 프로젝트나 캡스톤 디자인이나 실습, 그러니까 하다못해 실습이라도 내가 이런 걸 적용해 봤다. 이걸 배우고 나서 그런 어떤 부분으로 충분히 쓰셔서 합격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공 지식과 관련된 거, 직업 훈련과 관련된 거, 그런 기타 교육, 자격증 이런 것들을 최대한 녹이는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자격증에 대한 부분을 너무 부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코칭을 했던 다른 학교의 친구의 사례인데, 이게 물론 이제 이 친구는 공대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무슨 자격증 따고 무슨 자격증 따고 무슨 자격증을 따서 전문성을 키웠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격증을 막 언급하잖아요. 그럼 면접관은 그 자격증 땄다 해서 실제 일을 잘하냐? 그거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내가 학교 수업 중에 어떠어떠한 교육을 들었고 수업을 들었고 그거를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포럼을 했다라던가 아니면 박람회를 갔다라던가 아니면 현장 실습을 나갔을 때 그때 들었던 수업이 어느 정도 적용이 이렇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 도움을 바탕으로 내가 실제적으로 이제 추후 자격증까지 취득해서 무슨 자격증 땄다, 이렇게 결론적인 얘기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앞에 서론에다가 자격증을 갖고 빵 터뜨리기 시작하시면 좀 식상한 자소서가 되기도 하고 면접 때 사실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스킬적인 부분에서는 학교에서 주어지는 현장 실습, 이거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거 안 가신 분들은 빨리 가세요. 어떻게든 신청하시고 어떻게든 이번 겨울방학 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별도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마련해주는 실습, 취업센터에 방문하시면 그런 것들 정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취업센터에 방문하셔서 이제 실습이나 이런 부분들 내가 참여를 갈 수 있는지. 근데 이제 뭐죠? 인문상경 계열 행정직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기관의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는 실습을 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고 거기 가서 규정도 보시고 거기 현장도 좀 둘러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또 공대생은 연구실, 그리고 인문상경 계열은 학교에 있는 어떤 조교 그 행정사무실 이런 데서도 꼭 돈을 받지 않더라도 일할 수 있을 거, 그러니까 좀 도와드린다던가 하면서라도 경험을 쌓으시고, 동아리, 캡스톤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로 하시면 좋은데, 좀 애매한 게 그거예요. 학생회 활동. 그러니까 학생회 활동은 정말 많이 쓰세요. 근데 그게 어떤 특정 주제라기보다는 너무 이제 학교 운영 관리에 관한 건데 너무 일반적이어서 저는 너무 많이 추천하진 않아요, 쓰라고는. 그래서 없으면 써야 되겠지만. 자, 그다음에 에튜티드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성향이라던가 어떤 업무할 때의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을 지식이나 기술을 통해서 어떠한 이런 방식으로 일할 수 있다, 성향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을 잘한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 협업을 잘한다 하는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식, 성적표 보시면서 묶어보시고, 묶어보면은 내가 어떤 쪽의 지식을 많이 쌓았구나 하면서 그것을 뭔가 부각할 수 있겠다, 이 직무에서는. 그러면 부각을 하시라는 거죠, 자소서에. 그다음에 이런 활동들, 교내와 교외 이런 활동들을 최대한 하시면서, 이제 이런 건 있어요. 홍보 서포터즈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홍보 서포터즈라는 부분이 홍보 직무로 갈 때는 좋으나 홍보 직무의 자리가 워낙 적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은 행정 쪽으로 많이 가시게 돼요. 그 행정이라는 기본적 맥락이 뭐예요? 문서예요, 문서. 그래서 문서 관련한 업무를 홍보 서포터즈를 하더라도 자료 조사를 검색하거나 자료 조사에서 분류하거나 자료를 통해서 어떤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런 어떤 경험들을 좀 부가적으로 같이 홍보 서포터즈를 한다라던가 그런 거 할 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경험 분석이라는 것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고 해보셨으니까 하겠지만, 또 안 해보신 분도 여기 있어요. 1단계에서 안 하신 분이 있어서, 들으셨던 분은 좀 과거를 회상해서 듣고,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거야. 내가 편의점에서. 그러면 대부분 편의점 아르바이트에서 유통업을 가야 되는 거야. 유통업. 대체적으로. 근데 여러분이 공공기관을 가려고 하는 거야. 그때 이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다인 거야. 나에게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것에 대해서 뭔가 쓰거나 활용을 하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활용하냐라는 거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꼭지들이 있는 거죠. 그 어떤 관점이 있는 거죠. 업무 형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형태가 조금 각각 달라요. 그래서 그걸 먼저 뽑으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을 응대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어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있고요. 민원과 같은
어떤 컴플레인이죠. 민원과 같은 상대에 대해서 규정이라던가, 사실 그 민원, 그러니까 컴플레인 고객은 규정 같은 형태로 얘기를 해야 돼요. 저희가 이런 어떤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바꿔주고 싶지만, 교환해드리고 싶지만 할 수가 없다.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고 설득하는 과정이죠. 그게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하죠. 그래서 진상 고객에 대한 응대, 그 다음에 재고 관리,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발주 업무라든가 재고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각각의 편의점이란 요소에서 경험은 했지만 각각의 경험이 조금 더 풀 수 있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 각각의 경험을 여러분은 이제 경험 분석란에 쓰게 되는 거죠. 작성을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지원할 업무가 예를 들어서 민원 응대가 많아요. 뭐 아까 그 재외동포 재단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민원 업무가 직무기술서에 있어요. 그러면 진상 고객에 대해서 규정이, 진상이라기보다는 민원이죠. 민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지만 거기서 이제 약간 컴플레인형에 있었던 고객을 어떤 식으로 응대해서 해결했다라는 것을 써야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기계 쪽이야, 공대생이야, 그러면 이제 기계 부품 관리라던가 기계에 대한 어떤 사전에 그 유지 보수를 위해서 사전에 그런 확보를 해야 돼. 그럼 당연히 뭐 쓰는 게 좋아요? 고객 응대 이런 것보다도 재고 관리 쪽 이런 쪽으로 쓰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편의점의 사례를 가지고밖에 쓸 수가 없을 때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기는 또 이야기를 안 한 게 정산 업무. 그러니까 내가 회계 쪽으로 지원하겠다. 아니면 예산 관리 쪽으로 좀 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정산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매출 관리, 매출 추이 관리, 그다음에 그 어떤 그 돈을 정산하는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의점의 사례지만 쓸 수 있는 키워드들이 되게 다양하고 해당하는 직무에 따라서 이거를 어떤 걸 쓸지라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1단계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교육사항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다음에 실습이나 팀 프로젝트는 어떤 팀 프로젝트 실습을 했는지, 여러분이 경력했던 뭐 아르바이트 그 뭐죠, 편의점이든 뭐 어디 현장 인턴십이든 그런 것들 쓰고, 동아리 봉사활동 이런 것들 다 쓰시면서 그 활동에 대한 지금 말씀드린 어떤 걸 구체적으로 이제 뭐 2가지의 꼭지로 나눠지는 분이 있고 3가지로 나눠지는 경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름의 어떤 느낌까지 이렇게 하나의 표로, 꼭 이 표는 뭐 제가 제시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뭐 실제 뭐 현장에서 여러분과 만나서 하면 한 실습도 해보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없으니까. 자, 그 다음 이제 2번째 단계죠. 이제 이런 경험을 했으니 내가 지원할 회사의 직무기술서를 보고 직무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기업이 내 경험과 봤을 때 되게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지원을 하면 잘 맞겠다. 이런 어떤 여러분들의 매칭도를 볼 수 있어요. 매칭.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남자 여자가 있으면 왠지 얘랑은 뭐 적당히 한 50%는 맞는데 50%는 안 맞아. 이 사람은 70%는 맞는데 30%가 안 맞아. 뭐 이런 것처럼 직무를 보고 매칭을 시켜보는 거죠. 자, 그래서 직무기술서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서 이제 해야 되는데, 직무기술서를 이제 최종 면접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자소서 항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직무를 기반으로 해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면접에서도 면접관이 해당 직무에 대한 그 요구하는 능력이 제대로 잘 얘기하는지를 직무기술서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소서나 면접에서도 직무기술서에 기반해서 어떤 스토리를 쓰고 말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뭐 대략 이런 직무기술서에 보시면 세분류라는 게 직무라는 거 말씀 강조드렸죠. 그래서 내가 행정직이라는 것을 지원을 했으나 이건 직군이에요. 직군 중에서도 세 분류에 해당하는 어떤 직무인지의 포지셔닝을 하는데, 이때 뭐 고객관리다 그러면 고객관리라는 포지셔닝을 했지만 사무행정이라는 업무도 좀 유사하게 같이 엮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고객관리라는 메인의 어떤 직무 지식이나 업무 기술에 대해서 관련성 있는 내용을 주로 쓰면서도 사무행정이라는 어떤 요소,
이거는 뭐 신입 직원들이랑 많이 이제 업무를 수행하게 되니까 이런 요소에 대해서 서브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끌고 들어와서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무 기술서에 있는 이런 지식과 관련된 키워드들, 그다음에 기술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경험에서 갖고 올 수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업무 태도라는 것은 위에 이런 직무 지식과 기술에 해당하는 이렇게 하는 어떤 능력을 이런 태도로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마다 같은 행정직이지만 같은 사무행정직이지만 태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태도는 그 기업이 요구하는 업무적인 특성도 있고 그 기업이 요구하는 어떤 인재상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태도를 꼭 확인하셔서 이제 이 사무행정직은 좀 이런 태도로 좀 더 일하기를 원하는구나. 뭐 이런 기술직의 뭐 시설관리직은 이런 태도로 일하는 걸 원하구나. 같은 기계직이지만 뭐 같은 전기직이지만 업무 범위가 좀 달라요. 코레일에서의 전기직과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의 전기직 다르다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직무기술서를 잘 파악하시면서 거기에 맞는 키워드에 맞는 내 경험을 유사하게 갖고 온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2단계 하신 분들 저랑 이렇게 했죠. 그 해당 포지셔닝한 직무에 대한 키워드들을 쓰고 이 키워드들이 말하는 정의와 뜻을 이해하게 되니까 아,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라는 걸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물론 이거 가지고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부가적으로 어떻게 하냐? 내가 만약 가스공사를 가려고 그래. 내가 만약 JDC를 가려고 그래. 내가 공무원 연금공단을 가려고 그래. 그러면 저는 1차적으로 유튜브에서 그런 그 직무 관련한 소개 영상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회사마다 홍보 차원에서 우리 회사의 직무에 대한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도 좀 보셔서 현장에서 뭐 저는 현장에 무슨 인사팀에 근무하는 뭐 김뭐식이 뭡니다 하면서 저는 뭐 한국전력공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개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 현장에서 그 업무가 어떤 식으로 하는구나를 1차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회사마다 블로그를 운영해요. 그래서 블로그에 보면 뭐죠? 현직자 아니면 뭐 직무 탐방 뭐 이런 어떤 코너들을 마련해서 회사의 직무에 대한 소개를 어떤 일을 하는지 아침에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잡코리아 같은 이제 그런 채용 포털 사이트 저는 잡코리아에서 많이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직무 소개인가요? 직무 인터뷰라는 이제 코너가 있어요. 잡코리아에 직무 인터뷰에 가보면 공공기관에 해당 직군별 어떤 일을 하는지가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모두 다 소개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인 공기업들이 많이 있긴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통해서 아 행정직은 얘네는 이렇게 일하는구나. 아 얘네는 기술직은 그중에 뭐 기계직은 이렇게 일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사지원서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 입사지원서를 쓰기 위해서는 기업 분석을 잘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퍼즐판으로 보면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프레임을 어떤 회사인지를 알아야 여러분 직무 기술서와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퍼즐을 이렇게 맞추겠죠. 네. 그래서 입사 지원서를 할 때는 첫 번째 홈페이지를 보고 제가 이제 사업을 파악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리오에 들어가서 이제 그 해당 기관을 공시를 이렇게 쳐보면 이제 그 기관에 관한 이런 주요 사업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을 바탕으로 이제 이렇게 주요 사업 현황 이게 나오고 그 옆에 보면 뭐 한글 파일이든 PDF 파일로 각각 사업별 어디에 예산을 쓸 건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옆에 있는 예산이죠. 예산을 보면은 아 A라는 사업이 현재 비중이 어떻구나, B라는 사업이 현재 어떻구나. 그래서 사업의 규모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오고 여러분이 많이 지원한 JDC 같은 개발 사업과 면세 사업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럼 개발 사업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PDF 자료를 한글 파일을 보면은 다양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처럼 여기는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것을 제가 샘플로 해서 강의안을 예전에 작성해 놓은 건데 그 사업들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아셔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한다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그런 얘기를 면접에 가서 아, 네, 뭐 JDC는 무슨 사업하고 무슨 사업, 웰리스 사업을 뭐 합니다. 신화학 관련 사업을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홈페이지랑 알리오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다. 그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큰 카테고리는 공항 건설 사업과 공항 운영 관리 사업으로 나눠지는구나. 이걸 이제 안 거죠. 그래서 공항 건설 사업에서는 어떠한 것을 또 나눠지는지를 또 구체적으로 또 하부에 있는 걸 쓰고, 공항 운영 관리 사업에서는 어떠한 것을 또 나눠진다라는 걸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죠. 1단계, 2단계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해당 인천국제공항공사 아니면 JDC 하고서 그 사업에 대한 키워드를 치고 관련 뉴스를 검색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관련 뉴스를 검색해서 거기에 따른 기사 내용을 찾아오는데, 제가 이제 그 기업 분석을 잘 하신 분들은 주로 기사를 좀 꼼꼼히 읽어보셨더라고요. 근데 잘 못하신 분들은 아직도 헤드라인만 보고 이제 분석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를 잘해야 최종 면접을 합격해요. 최종 면접. 제가 이제 1대1 코칭, 이 학교를 이렇게 통해서 하는 게 아닌 실제 자기가 이제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럼 1대1 코칭을 이렇게 해보면 결론은 뭐냐면 그 친구들은 최종에서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 친구들은 기업 분석을 강화시키잖아요. 합격이 되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특별히 경험을 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최종 면접의 합격은 기업 분석. 그러면 어디 자소서부터 기업 분석을 좀 너무 심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해서 그걸 반영한 무언가의 자소서가 써져 있으면 여러분이 유리한 질문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 분석은 소재거리를 선택하게 돼요. 소재거리. 만약에 JDC다. 그러면은 키워드가 나오잖아요. 뭐 제주 그 혁신 도시 그 개발 사업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신성장 관련한 어떤 기업들 육성이라던가, 스타트업 육성이라던가, 그다음 면세 관련한 사업도 있을 거고요. 그럼 면세점 관련한 사업을 하면 당연히 내가 면세점에서 무슨 일을 했던 경험, 뭐 협업을 했던 뭐 했던 그걸 쓰면 좋죠. 왜? 같은 단어를 같이 말하면 서로 통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취미가 뭐죠? 이거 왜 물어봐요? 취미가 저는 만약에 축구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축구인데요. 하면 어때요? 그때부터 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쓴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소재가 해당 기업에서 뭔가 추구하는 사업이나 운영되는 사업이나 관련성 있는 키워드가 내가 소재가 있는 거야. 그럼 무조건 그거 갖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했던 것을 계속 보면서 하는 거고요. 기업이 바뀌면 당연히 이걸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이 기업이 사업만 봐서는 안 되죠. 사업을 조사한 내용을 봤더니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카메라 기반 무선 주파 인식 뭐 이런 걸 한대요. 그러면 내가 학교 다닐 때 무선 관련한 수업을 들었어. 그러면 그걸 언급해야지. 프로젝트로 나는 무선 관련한 수업을 들었다. 뭐 이렇게 언급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진행은 안 했어요. 왜냐면 아직은 어려울 것 같아서 안 했는데 면접 때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기업 분석을 이렇게 하고 나면 경영 혁신 사례 해가지고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나 이런 보고서들이 있어요. 그 각 기업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그것을 다운 받으셔서 이제 펼쳐 보시면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가고자 하는구나 미래가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입사 포부라던가 면접에서 뭔가 나는 그런 걸 앞으로 더 개발하겠다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건 면접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제가 진행을 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고 나면 회사 조직도 보면서 이 회사의 직무는 뭐고 이 직무가 어떻게 사업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며 그래서 조직도가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 그리고 CEO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이 회사의 비전과 핵심 가치와 오타가 있네요. 인재상은 이렇구나. 라는 것을 단숨에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내용을 써주면 이 회사가 나하고 되게 관련성이 높겠구나 라는 거. 자,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 자기소개서 문항분석이라는 단계를 좀 해볼게요.
이제 우선 이제 몇 개만 좀 준비를 했어요.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몇 개만 했는데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냥 하나 해봤습니다. 그 평소에 잘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디 공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항을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보는 것만 우선 볼게요. 평소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공동 작업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낸 경험 말해보래요. 당시에 함께 공동 작업을 하게 된 계기 및 배경을 간단하게 서술해 두고 그 작업에서 본인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구체적으로 쓰래요. 자, 이러다 보면 길잖아요. 긴 거예요. 길다 보면 아, 내가 뭔가 관찰시킨 걸 중심으로 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철시킨 거. 그러니까 거기에만 막 계속 집중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뭐냐라고 한다면 공동 작업.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공동 작업을 했고 평소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자,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학교 내에서도 다른 과 애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아니면 외부에 있는 어떤 업체, 그 업체와 나, 그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태를 어떤 사람으로 정할 거냐. 그러면 선생님, 어떤 사람으로 정해야 돼요? 본인이 지원한 업무가 어떤 사람들과 일하냐. 그러니까 내가 지원한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니까 내가 만약 요양직에 지원을 했어. 그럼 요양직 같은 경우는 이제 내 관할 구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관리하기도 하고 내 관할 구역에 있는 뭔가 병원들 이런 걸 관리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작업에서 공동 작업이니까 뭔가 일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내 관할 구역에 있는 이제 요양원이라든가 아니면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 생긴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거기 관련돼 있는 직원들은 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일하면서 이제 우리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타적 조직이잖아요. 그런 조직과 일하면서 성과를 냈던 걸 써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구조를 짰어요. 저랑 진행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자소서 질문을 받으시면 이 질문의 포인트를 이렇게 구조화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조화한 다음에 쓰라는 거죠. 그래야 어때요? 꼼꼼하게 질문에서 물어본 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체크하면서 써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부분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한 뭔가에만 막 국한해서 쓰더라고요. 막 거기에 막 집중적으로 써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구조화 시켜 보면은 선생님 뭔가 공동 작업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배경이나 이런 게 잘 안 나고 성과가 안 나오네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소서에 있는 질문을 키워드, 중심 키워드, 꼭 작성해야 되는 중심 키워드를 찾고 그 키워드를 다시 작성할 때 이렇게 구조화 시킨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내 경험을 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쓰면 좋을지 사례를 보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문항을 한번 볼게요. 소속된 조직이라고 해서 소속된 조직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조직의 기존에 사용했던 방식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기술하고 기존 방식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을 사용한 이유를 서술해 달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존 방식과 이제 자신만의 방식. 그러면 기존 방식을 사용했을 때에 어떤 문제적 요소가 뭐가 있는 거예요. 잘 안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줘야 되고 그래서 나만의 방식을 이걸로 했다라는 걸 설명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조를 짰어요. 소속팀, 우선은 이제 동아리 조직을 말했으니까 소속팀이 어디였는데 기존 방식은 무엇이었는데 근데 그거를 조금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왜? 문제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의 방식인 이걸 적용했고 그 방식이 어떤 효과를 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구조를 먼저 짜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제 경험 분석한 자료 중에서 어떤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거나 소재를 갖고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어떤 업무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 업무의 어떤 조직의 어떤 문제 아니면 기존 방식을 좀 바꿨으면 하는 그 상황 그걸 뭔가 유추해내는 게 좋아요. 강사님 어떻게 유추해내요? 그러니까 회사를 좀 많이 이해할수록 유추가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직무기술서 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은 왜 그러냐면 기업 분석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기업 분석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직무랑 같이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 대략 이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무기술서 봐도 잘 모르겠어요 하면은
기업 분석을 좀 더 강화시키면서 직무랑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매칭하면서 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재외동포 재단에 대한 자소서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소속 조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직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완수했던 경험을 써라라고 했어요. 이것도 조직에 관한 거. 그러니까 어쨌든 공공기관은 뭔가 조직, 팀에서 뭔가를 한 걸 좋아하는 거야. 물론 뭐 이제 질문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혼자서 뭔가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좀 작성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조직, 팀 단위로 뭔가 하는 걸 중요하게 보거나 내가 경험을 할 때 앞으로 조직과 팀 단위로 뭔가를 같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시면 좋아요. 자, 근데 여기 재외동포 재단은 가로치고 이 밑에 당신의 소속 조직은 어떤 조직이었는지, 본인에게 요구된 역량과 책임을 어떻게 했는지 뭐 이렇게 친절하게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 이런 회사가 있고요. 아까 좀 전에 본 것처럼 그냥 질문만 딱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질문만 딱 있는 회사는 어떻게? 이렇게 구조화시키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나름대로. 근데 정말 이거는 친절하게 질문이 있고 구조화시킬 걸 키워드를 뽑아줬어요. 그럼 그대로 하면 돼. 그대로. 조직, 여기 있는 가로친 거. 조직, 요구되는 역할, 그 다음에 수행했던 과정, 그래서 결과. 그래서 이 내용에 맞춰서 여러분이 소재 갖고 와서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외동포 재단은 쓰기가 좀 더 수월해요. 구조를 짜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내용이 잘 들어가면 되신다는 거죠. 이렇게 제시돼도 이렇게 안 쓰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똑같죠. 재해동포 재단 2번 문항을 보면 2개 문항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역량기술서더라고요. 이제 똑같아요. 이제 여기서는 과업이 있는데 어떤 자원을 관리를 잘 해가지고 자원을 활용을 잘 해서 무언가 효과를 준 걸 써라 라고 한 거예요. 효과를 준 걸 써라. 그러면 이제 밑에 가로치고 있잖아요. 과업이 무엇이었고 필요자원과 가용자원은 있다. 필요자원이라는 거는 내가 그 과업을 하는데 이제 부족한 자원이겠죠. 그다음 가용자원은 뭐겠어요? 현재 사용 가능한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에 대한 어떤 필요자원과 가용자원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인지야.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용자원을 1차적으로 어떻게 해서 최대한 활용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자원은 현재는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보완을 하기로 했으며 결국 가용자원을 활용해서 핵심은 그거야. 가용자원을 부족하지만 가용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효과를 줬다. 이걸 이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지. 사막에 떨어져 있어도 이 사람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서 뭔가 단독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거죠. 일 자체가. 그래서 좀 이제 자소서 문항을 보면 이 회사가 어떠한 능력을 요구하는지 사실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직업기초 능력 보시면 이렇게 10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10가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본다면 아까 자원관리 마지막 문항인 그러면은 이제 그 뭐죠? 재외동포 재단은 이런 자원관리에 대한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아까 조직 단위로서 기존 문제를 새롭게 해결한 거. 그럼 뭐예요? 그건 문제 해결력이야. 문제 해결력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제가 이제 좀 구분을 잘했는데 업무 처리를 똘똘하게 잘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는 의사소통을 잘했던 경험을 써라. 이거는 기초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을 지키면서 업무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일단은 물어보는 회사가 있고요. 어떤 회사는 대인관계, 팀워크,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을 써라. 이런 질문이나 아니면 근로윤리를 지켰던 경험을 써라. 이런 회사는 업무는 약간 루틴성을 띠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오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냐? 직장을 적응하는 그러니까 조직원들과 동료와 상사와 뭐 다른 거래처와 이렇게 직장정을 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회사가 또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이런 대인관계 문항이라든가 이런 문항, 조직 이해 이런 관련된 문항을 많이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문항을 보면은 사실은 그게 평가표예요. 나중에 여러분의 면접에 갔을 때 평가표예요. 그래서 평가표를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 평가표가 뭐냐? 직업기초 능력이 평가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해보면 직업기초 능력이 1차 면접 평가표가 있는 거예요. 그중에 여기 선택돼 있는 거예요. 2차 면접 가보면 직업기초 능력이 평가표에 있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1차 면접의 직업기초 능력은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기초 능력과 업무 처리 능력이 1차 면접에 많이 있고요.
2차 면접의 평가표에 많이 들어가 있는 항목은 업무 처리 능력과 직장 적응 이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했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한 이해, 이 하부 요소 있죠.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문서, 이해, 문서 작성, 경청, 의사 표현, 기초 외국어 이런 것들을 의사소통이라고 하는구나라는 범위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다는 거죠. 자, 이제 좀 마무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코칭을 하다 보니까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좀 니즈가 있어요. 뭐냐면 제주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주 지역에 있는 저는 좀 더 제주 지역뿐만이 아니라 좀 더 육지로 가고 싶어요 하는 친구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저는 꼭 제주에 있는 공공기관 가고 싶어요 할 때 다 JDC야. 다 JDC. 그래서 여기 코칭을 받으시는 분들은 너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경쟁자가 되기도 하고 또 저한테 코칭을 받으면서 또 유사한 어떤 자소서가 혹시라도 나오게 돼서 서로가 경쟁이 또 치열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제주도에 있는 공공기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가고 싶어하는 공공기관 중에 이제 그 중앙부처 산하에 있는 이제 대표적인 공공기관. 자, 이런 공공기관들이 있어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부처라 하면은 여기 있죠. 인사부 뭐 이렇게 이 중앙부처에 있는 산하의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있다. 본사 이제 JDC 본사를 두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은 중앙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이긴 한데 이제 지방으로 이전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중앙부처도 있고 지자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방 이전한 그러니까 우리 혁신도시 이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한 회사 그러니까 여기도 재해동포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한데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데도 있고 이전한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보시면 돼요. 이거 상황이나 이제 그거 이제 그래서 이제 현재 이런 기관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서 한 번씩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너무 JDC만 지원하지 말고 다른 기관, 제주도에 본사를 두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기관에도 채용 공고를 보시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주지사가 있는 공공기관. 저는 이것도 도전해봐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 여러분들이 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인사 발령을 하더라도 제주 쪽을 지사를 당연히 발령을 하죠. 육지사라면 굳이 제주도에 발령을 뭐 할 이유가 없죠. 물론 로테이션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약간은 좀 연다면 이런 제주지사가 있는 공공기관 이것을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공기업에 가고 싶은 거잖아요. JDC를 가고 싶은 거예요? 공기업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걸 잘 정리를 해보세요. 너무 JDC로만 몰리지 마시고 조금 더 넓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통합 채용 이런 것들도 참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건 그림이 무엇이냐면 공공기관별 취업 전략인데요. 예를 들어서 JDC는 신입직을 뽑아요. 뽑긴 뽑는데 어쨌든 평가할 때 보면은 그 회사에서 인턴했던 사람이 뽑힐 확률이 높아요. 물론 다 뽑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 회사에서 뭐 했던 사람? 계약직을 했던 사람이 뽑힐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언제냐면 회사의 채용 규모가 뭐 한 10명 이상 되면은요. 인턴이나 계약직 대상자보다는 뭐 그냥 진짜 정말 리얼 신규 직원을 뽑는 경우도 있지만 한두 명인 경우에는 그 한두 명이 업무에 이제 적용을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계약직이 뽑힐 확률이 높아요. 왜 계약직이 되냐? 내부 면접관이라도 이런 사람들은 많이 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네 회사에서 일했다는 걸 딱 보면 자소서나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저 친구는 우리 회사에서 일했구나 알 수가 있어요. 블라인드라고 해도. 그래서 이제 그 회사의 채용 공고를 이렇게 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주관광공사다 해서 보시면은 계약직 채용이 있고 청년 인턴 채용이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정규직도 있겠죠. 그럼 이 회사는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일단 청년 인턴 하고 그 다음에 뭐 정규직으로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보면은 채용 공고 보면 막 2명, 3명밖에 안 뽑아.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정규직 채용에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기 쉽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계약직은 필기를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력서하고 면접만 잘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나는 제주관광공사를 진짜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이제 계약직으로 먼저 도전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서 그것도 합격 못하는데 어떻게 정규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해보고 거기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다시 정규직 채용 공고가 뜨잖아요. 그럼 그때 뽑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회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두 명 뽑고 5명 이내로 뽑으면 뭐 예를 들어서 한 3명 정도는 계약직으로 했거나 이쪽에서 관련한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 뭐 2명이나 뭐 이런 사람은 뉴페이스겠죠. 좀 다른 쪽에서 경험은 했지만 이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때요? 경력상이 좀 더 있거나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뽑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취업에 있어서 전략이라는 것은 무조건 스펙이 좋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결에 맞춰서 최대한 누가 가장 더 접근을 잘 했는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남자랑 여자랑 만나요. 근데 와, 저 여학생이 아니 저 여자분이 이 남자랑 사귈 만한 사람이 아니야. 맞지가 않아. 근데 사귀는 거야. 저 사람 왜 저 여자랑 사귀어? 저 사람 왜 저 여자분이 왜 저 남자랑 사귀어? 그게 무엇이냐면 서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외모나 이런 것들이 100%는 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맞추었기 때문에 사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기업과 나와 서로 맞춘다면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을 하셔서 이제 기업 분석, 직무 분석 이걸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내 경험이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대단한 거 하라고도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훌륭히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했던 것을 그 기업에 어떻게 맞출까 이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코칭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그 코칭 기간 동안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셔서 최적의 나의 경험을 그 회사에 맞춰서 쓰는 어떤 노력을 하실 거고요. 뭐 저랑 코칭 시간은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많이 생각해 온 사람은 좀 더 결과물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그럼 마치도록 할게요. 질문 없으시죠? 네,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